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남수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줄은 저는 잘 몰랐고요. 이 강연 목요 강좌 기회를 주셔서 한국은행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최근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는 크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그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강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2015년에 중국이 제조 2025라고 하는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 전략 내용이 오늘 얘기하려는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고요. 더 광범위한 산업 발전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이 그동안에 해왔던 협력 과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까,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한중간에 그 통계가 지금 그 신산업 분야 쪽, AI 쪽의 통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중간의 그 관련 분야의 비교도 해보고요. 또 무역 관련 통계로 몇 가지 분석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에는 스타트업, 벤처, 창업 분야에 관련돼서 중국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한중간에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 쪽에 특히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관련됩니다.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중국의 AI가 우리보다도 조금 더 앞섰다는 평가도 사실 있기 때문에 AI 관련돼서 주로 말씀드리는데 AI 인공지능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좀 약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AI 관련돼서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 쪽에 선진국이라든지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대해서도 약간은 지금 대응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경쟁 우위에 있던 산업들 아니면 기술 우위에 있어서 노동이나 싼 임금을 활용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 공생을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협력이라는 것은 동일 제품의 부가가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게 글로벌 가치 밸류 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중간에도 사실은 완제품이 생산되기 전까지도 사실 애플이 생산되면 부가가치 $300 중에서 사실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중국에는 4, $5밖에 부가가치가 생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으로 다 부가가치가 귀속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하거나 중국을 그동안에 이용해왔다는 측면에서 산업혁명을 협력을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25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25는 AI뿐만이 아니라 AI 이외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0대 중점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신세대 IT 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AI 얘기하는 쪽은 ICT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스마트 제조라든지 서비스의 제조의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이 과정들에 도움을 주는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5를 발표했는데 2025는 사실은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이런 논의나 이런 발표를 한다는 거가 의미 자체가 별로 없지만 중국은 아직도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그 산업 발전을 아직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습득하겠다,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었던 시장환 기술이라는 전략을 처음에는 추진했었는데요. 그렇게 추진했는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 선진국 기업들이 기술을 이전하는 거는 꺼리고 실제로 중국의 노동력이라든지 값싼 임금만 이용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거에 상당한 어떤 우려를 표시하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조우추치라고 해서 해외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식도 선택을 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그 기업들 국가가 이런 그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그 시각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중국이 혁신이라는 국가 주도의 혁신 창조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발전 전략을 제시를 하려고 했고요. 그것이 2015년에 나온 겁니다. 2015년에 30년의 장기 계획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일단은 10년을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2025년까지 약 10년이죠. 10년까지는 어떤 게 있냐면 중국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기술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에 일단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10년 2단계에서는 중간 단계 어떤 그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추월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2045년이 되면 선진국 수준의 그 선두권 표준화라든지 기술을 리드하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겠다, 발전하겠다는 걸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도 포함되어 있고요. 항공우주, 항공우주라든지 전통적으로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죠. 그런 산업인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달의 뒷면을 봤다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 철도, 전기차, 로봇 등등도 이 10대 전략 산업 안에 포함시켜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5년 10년에 가깝게는 핵심 기술 일부라든지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2025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이에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세대 IT 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 부분 비용 감소라든지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약 15조 달러의 그런 효과가 20년인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텐데 그중에 7조 달러를 중국이 가져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통신 설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5G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5G 얘기를 할 겁니다. 5G도 화웨이인데 이게 4G랑 3G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열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4G까지는 미국 기술이 충분히 이거를 커버할 수 있었지만 5G는 아주 다른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보 때문에 정보가 유출된다는 문제 때문에 비판을 하고 제재를 가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면에는 다른 부분이 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G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또 하나 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일부 대기업들이 아직도 그래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중국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술 수준은 이런 부분은 여전히 격차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항공기 관련해서 매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중국은 뭐 기술을 인정한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쪽에 기술 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015가 이런 그 발전 전략이나 이런 걸 발표하게 되면 지역 간의 경쟁이나 중복 투자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17년에 다시 하나의 새로운 그 로드맵이 또 제시가 돼요. 2017년 판이 제시가 되는데 2017년 판은 그동안에 2025 제시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은 각 지역마다 시범구라든지 기술구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기술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라든지 과잉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절하느라고 2017년도에 로드맵이 다시 또 그 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보면 하나 주목해야 될 AI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으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플러스는 2015년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계획경제체제, 그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3월에 끝나는 회의가 있죠. 양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랑 정치협상회의인데요.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 이외의 다른 당 사람들, 다른 정파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회의인데 전인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6%대 뭐 6.5에서 뭐 몇 %까지 달성할 거다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걸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작년도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회가 9월 되면 열릴 건데요. 당대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쯤 되면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시국이 어떻고 중미관계가 어떠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딩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3월 달에 들어오면 3월에 정식으로 이제 저인데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요식행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한 내용들은 그냥 이미 정해져 있던 내용을 리커창 총리가 읽는 거고 추인하는 건데요. 그때 2015년 3월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인터넷 관련된 거라고 하지만 AI,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발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 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년 실시 방안 그리고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를 그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2015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면서 AI를 차세대 혁신 분야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제조업 혁신센터,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공정, 공업 기반 강화라든지 녹색 제조, 뭐 하이테크 장비 혁신. 여기에 이제 이루어진 게 뭐 샤오미를 대륙의 실수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샤오미는 뭐 삼성을 이겼다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징동이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계속 핸드폰,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혁신이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한국이 지금도 평가를 받으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뭐 순위에 중국보다는 조금 앞서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답보 상태거나 그런 상태지만 중국은 계속 그걸
혁신 단계를 계속 올려와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뭐 스마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웨이블러라든지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 뭐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ICT를 이용한 그 제조업의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의 뭐 스마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처럼 엔젤이나 뭐 벤처 투자, 그다음에 창업 투자에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별히 육성돼야 되고 약간 국제적으로 뒤처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문제거든요. 지적재산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경하고 상해 지역에 2017년인가에 저게 생겼어요. 특허 법원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중국이 계속 혁신을 해 간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플러스를 의미를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해서 인터넷과 모든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전인대에 발표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되고 당에서는 이미 논의가 다 된 거예요. 9월 당대회 때도 결정됐는데 예전 같으면 당대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7월 달에 그 베이타이허라고 하는 그 여름별장 같은 곳이 있어요. 옛날에 덩사요핑 같은 경우는 거기서 왜 수영하고 이러는 거가 어떤 외신 기자한테 잡혀가지고 외신 탑뉴스에 올라가거든요. 덩샤오핑이 어느 그 여름별장, 여름 휴가지에서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의 방향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달 휴가지에서 지금도 물론 공식화됐지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거기에 모여서 내는 총석이는 누구 시키고 누구 뭐 총리 시키자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9월달 당대회가 열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전인대에 추인되는 건데 뭐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그걸 모르는 링다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단순하게 국회에서 얘기 나왔다고 법률이 통과되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논의가 돼서 이게 발표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략과 목표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체제를 안정화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면 사회 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발표되는 게 4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도시지역 빼고 발표한다고 하고 그래서 3.6, 3.7, 뭐 4% 미만으로 발표하는데 실제로는 10%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안정시키니까 실업을 안정시키는 사회적 안정이 가장 관심을 끄는 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그래서 국무원에서 매년 거의 한 10년간 1호 문건을 발표하는데 1호 문건 제일 첫 번째 발표하는 게 농촌 문제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사회적 안정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거 9%, 10% 성장할 때랑 다르게 지금은 6%대의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런 거에 일자리도 뭐 안 생기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산업발전 혁신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서 주요 산업을 연결한다는 거가 인터넷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뭐 생산 요소의 유동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혁신 얘기는 여기 이제 과학기술센터, 뭐 융합센터, 혁신센터를 조성해서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자, 인공시장이 어떤 규모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전년 대비 5.3% 정도 증가해서 216억 위안이고요. 2018년 전망치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뭐 2014년, 18년, 뭐 17년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 비교적 최근이라 시가일 자료가 없긴 해요. 근데 2018년에 거의 340억 위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2017년에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1,800억 위안에 달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매년 최근에 약간 주춤을 한 건 사실이에요. 2018년 정도 주춤을 하고 중미 관계라 뭐 미중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계속 관련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그 신규로 등장한 기업이 거의 2004년부터 6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새로 창업이 되고 신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보면 그 28개로 약간 침체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미중 관계 영향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AI 여기 이제 왼쪽에 그래프가 2020년의 시장 규모를 거의 700억 위안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 2018년 대비하면 거의 100%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I 투자 비중인데 제일 많이 투자된 부분이 자율주행이고요.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플러스로 AI 관련된 뭐 스마트 헬스,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AI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투자 기업의 지역 분포를 보면 주로 연해 지역이 사실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동 지역이 다수 기업들이 여기에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규모 면에서 보면 화동, 화남 경제가 발전한 연해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베이징, 천진 지역, 텐진 이 북쪽 지역이 투자 규모가 상당히 높은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인공지능 응용 분야의 투자를 본 건데요. 비즈니스, 의료 보건, 국가 안보, 뉴스 미디어, 보험, 교육 이렇게 해서 AI 플러스 관련된 그 투자의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특허 신청 건수는 바이두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바이두는 어느 자료를 보면 그 중국의 구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BAT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바이두하고 알리바바하고 그다음에 텐센트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아마존,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텐센트는 페이스북이라고 중국의 페이스북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BAT가 이 AI 관련돼서는 선도하는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뭐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특허 신청 건수에서는 바이두가 선두이고 나중에 이제 한국도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5위인가 좀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기업 일부 말고는 한국은 그 AI 관련된 특허 건수에서 신청 건수에서 하위권입니다. 순위 안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특허 신청 건수를 미국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쪽 AI 관련돼서는 중국 내부에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부에서는 이거 중국 자체적으로 기술도 아직 선진국 수준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여건도 안 돼서 미국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체 보고서를 보면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도 중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합니다. 미국 다음이고요. 미국보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더 이상 뭐 다른 나라보다는 앞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앞섰다. 근데 미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신청 건수, 특허 신청 건수는 미국을 앞질렀다 이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시면 2016년에 특허 신청 건수가 거의 3만 건이 되는 거죠. 3만 건 정도 2016년만 그런 거고요. 나중에 또 보시면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2까지 넣어서 징동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공지능의 선두 분야가 바이두하고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이 세 기업이 BAT라고 해서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스타트업 지원도 하고 있고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인수도 뭐 9개, 12개 뭐 이런 인수를 해서 사업 영역도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초 기술 응용 분야로 나눠서 보시면 BAT,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초과학이나 실험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미 이제 연구개발이나 역량을 강화해서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칩이라든지 센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서도 BAT가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과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라든지, 뭐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이 세 기업을 포함한 찡동이나 다른 기업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해서 계속 그 강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분야로 가서 상업화된 부분도 그러니까 AI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고객 서비스, 전자상거래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까지도 데이터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오픈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이두를 보시면 이제 바이두하고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2001년도 리에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징에서 설립을 했고 이게 대표적인 AI 기업이고요. 뭐 중국의 구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중국어권 최대 포털 사이트고 그다음에 데이터나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을 기초로 해서 성공적인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이나 언어 식별이나 이미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자연 언어 처리라든지 스마트 인식,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2013년에는 바이두 딥러닝 인스티튜트라고 IDL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도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AI 관련된 칩이라든지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 약간은 앞서 있었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이제는 중국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되는 것 중에 제가 뭐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도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는데 AI 분야 그동안의 주력 산업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술 우위라든지 경쟁 우위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AI 분야만큼은 아무리 조금만 더 지나보면 그게 더 확연하게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코리아 패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칩, 컴퓨터 칩을 수입해서 중요한 핵심 부품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자체 개발을 하고요. 그 이상의 첨단 기술은 직접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또 사실 2025 중국의 2025를 발표할 때 대놓고 중국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술은 이제 미국은 조금 아직 못 따라간다고 하면 독일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하고 다른 또 입장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자, 우리 기술 협력 파트너는 독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자체적으로 충분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들이 생겼다는 거고, 그동안에 이거는 중국이 아직 따라오기 힘들겠다고 했던 부분도 이제는 중국이 자체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게 개발이 안 되면 일단은 선진 첨단 기업으로부터 수입해서 활용하다가 그 자체 개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기반한 거대한 클라우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바이두의 주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도미라고 하는 그 중국 바이두가 만든 비서죠.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제 햄버거 치킨집에 가면 저렇게 인공지능이 주문도 받고,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 보시면 주문 받으러 이렇게 하이달라오라고 하는 뭐 유명한 그 왜 그 총칭 호거 집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그 AI가 직접 주문 받으러 오고 음식도 직접 이렇게 날라주고 그래요. 실제 그런 게 영상에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 다음 장이나 다음 장에 저기가 있습니다. AI 앵커가 최초로 뭐 보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초로 여자 앵커랑 뭐 남자 앵커 이 세 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새 AI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앵커를 뭐 이렇게 모방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중국어하는 남자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AI 앵커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는 그 사람도 아니죠. 어쨌든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다. 근데 그 새 AI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보도가 됐었고, 그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두는 이제 바이두 따라오라고 하는 음성 자연어 처리, 뭐 스마트 스피커도 포함된 컴퓨터 그래픽, 머신러닝,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슈퍼컴퓨터고요. 그다음에 응용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딥스피치 2라고 하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밸리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한 음성 자동인식 시스템. 그래서 거의 중국어를 우리도 이제 동시 통역이 이제 필요 없거나 뭐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는 여행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중국어 음성 97%를 통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맵 지도죠. 이미지 인식 기술이나 심도 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뭐 안면 인식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의료, 스마트 헬스에도 활용되는 그 바이두 두피엔이라고 하는 것도 출시가 됐고요. 아까 방금 그림 보여드렸던 누비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두어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인터넷 쳐보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개발된 통번역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라이트, 아이, 바이크, 라이프나 여러 스마트웨어, 하드웨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게 지금 바이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지금 바이두가 AI 로봇을 탑재한 아폴로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버스고 안에 오른쪽 그림이 안에 그러니까 꼭 개인용이 아니라 여러 명이 타는 버스 형태의 자율주행 차가 지금 출시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입니다. BAT로 해서 BATJ까지 저도 포함시키긴 하지만 뭐 아이플라이텍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BAT라고 합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근데 이제 알리바바는 마윈이 뭐 설립한 건 다 아시는 거고요. 항저우시에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광군절을 이용해서 매출액이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했던 그리고 티바오나 티몰, 무인 편의점 계속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4년 9월에 미국에 상장했는데 2018년에 5천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5억 5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실적으로 보면 400억 달러가 2017년에 기록했고 이윤을 150억 달러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 되면 더 늘어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특징을 보면 생태계 안에 여러 비즈니스 참여를 조율하는 기술 기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주고 있다는 거고요. 온메이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아마존에서도 만들어낸 거고, 이미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직접 그 대륙이 그렇게 넓은데도 직접 그 배달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아마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검색했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존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배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요. 의사결정의 자동화는 모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데이터화하고 있다는 거고, 모든 활동을 소프트웨어화하고 있다는 거고, 데이터 흐름을 원활화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여기 저는 이제 알리페이가 관심이 있어서 알리페이를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페이를 만들고 페이가 이제 보편화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핀테크 얘기를 할 거지만 핀테크 중에 위챗 페이라든지 알리페이, 그래서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이 먼저 그걸 할 거고, 공유 경제를 아시겠지만 뭐 택시를 타고 여행을 가보신 분, 중국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QR 코드로 결제하고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마켓플레이스라든지 타오바오몰, 티몰라든지 알리바바의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알리페이, 뭐 이타오 등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텐센트인데, 텐센트는 잘 아시겠지만 게임입니다. 게임 회사고요. 게임 회사로 성공했고, 옛날에 게임 회사에서는 찌질했던 회사였어요. OS 시스템에서 공짜로, 그때는 중국 시스템이 그거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외국 거를 베껴다가 이제 제공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이죠. 1998년에 마하팅이하고 짱즈둥이 공동 창업했던 인터넷 광고회사, 게임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사업 초기에는 메신저 기반의 광고 사업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QQ 메신저를 통해서 게임 포털 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에 크로스파이터, 던전 파이터 이런 걸 해서 성공했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출시해서 2013년부터 모바일 게임도 확장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업체도 매입을 하겠다고까지 하는 기업이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과의 관계만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텐센트는 한국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한 FPS 게임 크로스파이터로 1조 원의 수익을 얻었고, 네오플이 개발한 던전 파이터도 텐센트 주력 매출, 그다음에 한국 게임 기업인 레이드덕이나 스튜디오 혼, 아이덴터치 게임즈 이러한 업체들에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그런 업체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한국 지사 텐센트 코리아를 설립해서 퍼블리싱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엑셀 게임즈의 기대작인 아키게이지 중국어 퍼블리싱을 맡을 계획이고, 2012년에 720억 투자, 카카오톡의 카카오 2대 주주, 이런 내용들, 한국과 관련된 내용만 제가 일부러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넥슨인가 하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는 유력한 업체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24시간인데 큐쿠고 그 24시간 안에 텐센트가 만든 비즈니스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텐센트가 만든 제품들, 그 다음에
꾸안지아 QQ.com, 꾸안지아라든지 띠엔나우 꾸안지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침 먹기 전에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과정에 텐센트 그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제 관련된 쪽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모가 2020년에 1조 위안에 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관련 업체 수가 전 세계에서 7.7% 정도. 그러니까 IoT 사물인터넷 쪽에 관련 업체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7.7%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45%보다는 낮다. 그런데 일본의 3.4%나 한국의 2.1%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물인터넷 분야도 지금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2015년에 100여억 위안에서 2018년에 250억 위안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거고 계속 매년 30% 이상 성장해온 분야가 빅데이터입니다. 2020년에는 545억 원에 달할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안 되지만 일본하고 한국보다는 엄청나게 높다. 많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업체 수가 중국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48, 그러니까 거의 50% 된다고 한다면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성 자동인식 또 스마트 이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1사분기에는 알리바바가 만들고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 스피커가 없었는데 2018년 1분기에 11.8%, 7%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에코 시리즈는 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11억 5천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25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이제 막 중국이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드론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따장 창황신이라고 하는 DJI라고 하는 회사가 점유율을 50% 저쪽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급에서는 66%, 2,000에서 4,000달러 급에서는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분야에서는 거의 중국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중국산 제품을 쓰신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2020년에는 400만 대를 돌파해서 435만 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로봇도 중국이 일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로봇 판매량인데요. 중국이 보시면 거의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인데 판매량이 40만 대 가까이 되죠. 40만 대 가까이 되고 40만 원 아니구나. 다시 38만 대를 돌파해서 29%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중국의 판매량이 13만 대, 14만 대에 달하고 그 2위가 한국인데 4만 대 정도 되는 거로 보여주고요. 나머지가 한국, 일본, 미국이 비슷한데 압도적으로 중국이 지금 로봇 시장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쉬었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고 그냥 일찍 끝날까요? 옛날 학교에서 수업할 때 좋아하던데 일찍 끝나. 그래서 제가 지금 45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AI 컴퓨터 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개발한 분야도 있어요. 여기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클라우드 스마트 칩 ML6 100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첨단 기업에서 수입을 사용했던 핵심 부품들을 이제는 자체 개발할 수도 있게 됐다는 거고요. 자체 개발을 못하면 수입하다가 자체 개발을 돌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반도체 부분은 아직 뭐 그런 정도까지 우려할 거는 아니지만 공급하던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거죠. 다른 분야에 우리가 그동안의 주력 산업, 철강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IT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그동안에 중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우위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AI 분야에서만큼은 우위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이 걱정이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창업, 스타트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도 이 AI 칩 관련된 컴퓨터 칩들 개발하고 개발 단계 또 출시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5G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 분야도 2020년도에 급격하게 성장할 거고요. 2018년에 400억 위안 돌파할 걸로 이렇게 온라인 건강관리 플랫폼이 400억 위안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계속 거래 규모가 1000억 위안에 달할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분야가 스마트 헬스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헬스 관련된 핵심 부품이나 핵심 공정에는 중국이 아직도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직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발전해 갈 거고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이제 산업협력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말씀 2018년까지 3년간 AI 관련 300여 개 프로젝트를 분석했더니 소매업이 23.4%, 자율주행이 18% 정도 되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조업, 스마트업 관련해서 비용이 20%까지 절감될 건데 그 분야에 전 세계 GDP가 15조 7천억 원이 증가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조 달러가 중국이 차지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한 50% 정도가 되는 부분을 중국이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율주행은 화물 운송 관련해서 중국이 1위입니다. 엄청나게 당연히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스마트화를 자율주행을 해서 이 자동화하고 무인 운행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 규모 뭐 6조 1000억 원, 소형의 경우도 2조 거의 3조 위안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표에 있는 내용이 완성차에 들어갈 그 스마트 AI 관련된 그런 기기들이에요. 자동차 스마트 기기, 컴퓨터 칩, 통신기기, 뭐 제어기기 이런 것들을 다 중국 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 내에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완성차는 베이치라든지 뭐 이런 그 업체들이 있고 쭉 있지만 거기에 피아티도 끝에 있고 근데 바이두가 자동차 스마트 기기 관련돼서 AI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완성차 그 AI 관련된 그 자율주행 차에도 참여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뭐 텐센트가 끝에 있고 보시면 바이두 D2도 그렇고 뭐 베이치도 자동차 제어 중에서 뭐 방향 전환기라든지 이런 일부에서 스마트화할 수 있는 기계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어디 토론회 갔더니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꼭 이런 거에서 뭐 경쟁 우위를 잃는다고 생각할 것보다는 이러한 그 기기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대자동차 자체는 못 만들어도 그런 중국에서 만들어준 제품들을 활용해서 제품에 이용할 수 있다,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전기차 배터리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이 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2020년까지 뭐 200만 대 생산량을 예상을 자동차 신에너지 관련해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효율이 350 와트아워 킬로그램당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1, 2년에 와트아워인가요?까지 하락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하고 연관돼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징동이 스마트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양돈이라든지 돼지를 키우는 거라든지 채소를 재배하는 데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어디 국제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AI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 AI 앵커예요. 밑에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라서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분, 하여튼 이 앵커하고 남자 앵커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고, 뭐 YTN이나 이런 데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밑에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핀테크입니다. 이게 사실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중국에서 거지들도 QR코드로 구걸한다는 거죠. 그래서 QR코드 갖고 여기 보시면 이 둘 다 중국에 있는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거지들인데요. 중국 거지들이 QR코드로 구걸하는 사진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많이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축의금도 QR코드로 내고 인터넷 모바일로 이렇게 결제하고 이런 것이 중국은 이제 일반화돼 가고 있는 거고요. 핀테크가 뭐냐 하면 금융과 기술,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합성어, ICT를 활용해서 기존의 금융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가장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현금과 카드가 없이 중국이 아마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예측되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중국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카드 단말기를 깔거나 카드 단말기 보급하는 게 더 훨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TV 같은 것도요, 위성으로 TV를 송실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돼서 위성 TV가 훨씬 먼저 우리보다 발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건너뛰기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입니다. 카드를 보급되기 전에 보급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저런 모바일 결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G입니다. 5G 화이예요. 이 사람이 전직 군인은 맞아요. 군인인데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에르달 아리칸이라고 하는 터키 사람인데요. 이 사람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5G의 폴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하여튼 획기적인 3G랑 4G를 뛰어넘는 그러한 방식의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개발해줬거든요. 그 10년 전부터 거의 2008년인가부터 계속 이 사람 계속 그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상용화되고 나서 이렇게 상패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정보 유출이라든지 미국에서 엄청나게 디스를 하고 있는 뭐 딸이라고 저 사람 딸이라고 하는 어머니 성을 따라서 뭐 성이 좀 다르던데 캐나다에 갔다가 뭐 미국의 요구로 어디 잡혀 구금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화웨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주가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우리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CEO라고 하지만 대표 CEO랑 마찬가지고요. 6명의 CEO가 돌아가면서 6개월마다 사장을 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저거 국유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가 90%라서 중국에 아직 상장 안 한 기업, 국유기업 중에서 우리 사주는 거의 유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퇴직하면 또 주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유기업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만든 장비 때문에 미국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알리바바가 5G를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리바바에는 여러 자금들, 외국 자금들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투자에 대한 리턴, 이윤을 일부 다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까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 반발이 일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철저하게 여기는 국내 자본이고 외국 자본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국유기업, 사실상의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더 반발하는 것지도 몰라요. 만약에 알리바바가 이걸 개발했으면 아마도 더 지원했을지도 모르죠. 상용화에 대해서 또 너도나도 5G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이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산업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산업협력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산업협력을 추진하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직적 계열화, 수평적 협력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글로벌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수직 계열화라든지 어떤 제품의 공정에서의 일부 부분을 담당하는 수직 아니면 수평적 협력까지 포함하는 걸로 산업협력을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BAT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선도하는 그다음에 중국 내 스타트업이라든지 중국 내 기업들과 협력하는 수직 계열화된 그런 분야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도 중국이 많은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글로벌 분업형 이 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로는 정부 주도형입니다. 정부가 판을 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혁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허용합니다. 선, 허용, 후 규제예요. 어떤 농가 생산 책임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부터 시작됐거든요. 시범적으로 어떤 것이 실시되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을 냅니다. 뭐뭐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통지, 그다음에 규칙, 그다음에 법률. 나중에 최종적으로 헌법에 반영이 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처음에는 심하게 얘기하면 마약하지 않는 이상 어떤 걸 해도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규제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대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판을 까는 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판을 깔았다가 나중에
몇 개 기업들 살아남으면 그 살아남은 기업만 관리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직적 통합형의 경우는 우리가 아까에도 말씀드렸던 BAT,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뭐 찡동이라든지 뭐 아이플라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AI 선두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나 투자를 통해서 산업 협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의 스타트업이 주로 스타트업에 앱을 깐다든지 스타트업에 뭐 타오바오 뭐 아니면 티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일종의 창업됐던 업체들을 인수하고 또 거기에 투자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수직적 통합형이라고 하고요. 신산업, AI 관련된 산업 중에 이 부류에 들어갈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관련해서 뭐 엑스퍼셉션이라고 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고, 알리바바는 자율주행 선도업체인 웨이레이의 합작 투자, 그 다음에 차오냐오 물류, 베이치그룹, 뭐 동펑 이런 자동차 전략적 제휴를 수립했고, 텐센트는 테슬라와 AR 창업회사인 이노베가에 지분 투자를 하는, 그래서 AI의 텐센트는 지금 올인한다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AI 인올 전략을 발표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BAT라고 하는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고 지분 투자하고 또 인수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직적 계열화를 하는 분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글로벌 분업형의 경우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 국제적으로 이 플랫폼을 조성해서 성공한 그 대표적인 사례고, 그 샤오미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하다가 잠깐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부활한 이유가 이 해외의 하드웨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서,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분업형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 직접 레이지네어 가는 그 최호 CEO가 뭐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국제적으로 해외에 그런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글로벌 분업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 분야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분야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분야는 사실상 어디랑 지금 하고 싶어 하냐면 독일이랑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고요. 로봇 분야도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1위고 14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이라든 칩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분업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AI, 그 넓은 범위의 AI가 아니라 좁은 범위의 AI로 한다면 이것도 많은 부분에서 해외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글로벌 분업형으로 저는 분류를 했고요. 스마트 헬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진료 센터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관리하거나 또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기기들이라는 것을 중국이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분업형의 하나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분업형이었다가 아까 수직적 계열화된 형태로 바뀐 게 게임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가 처음에는 해외에 게임들을 수입해서 국내에 보급했던 그런 회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나간 그런 회사라고 해서 글로벌 분업형이었지만 수직 통합형으로 변환된 분야, 게임 산업을 저는 대표적으로 꼽고 싶고요. 처음에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텐센트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요.
중국이 자국 산업 시장 보호를 위해서 배타적인 허가제를 실시했거든요. 서버 네트워크 운영 능력만 갖춘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대거 진입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특유의 모바일 환경, 저가격, 저사양의 스마트 제조업체들이 구글에 로열티 안 내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공급했던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텐센트 같은 업체가 성장을 한 거고요. 이제는 수직 계열화돼서 수직 통합화돼서 국내 스타트업에서 만든 게임들을 보급하거나 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 주도형은 좀 중우장대형, 항공우주가 대표적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기술 개발도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이런 분야 쪽은 정부 주도형 산업협력이 이루어지는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스킵하고요. 중국 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서 농업의 스마트화를 모색하는데 이것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풀어준단 말이에요. 농업에 관련해서는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를, 그러니까 선 허용 후 규제, 그다음에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그거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전자상거래 분야도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에 협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뭐 읽어보시는 건데 요것만 일단 표로만 말씀을 드리면 수직적 통합형은 가치사슬 분리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기업과 스타트업 수직 통합형의 경우는 가치사슬 분리가 용이한,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내 스타트업 아니더라도 한국의 스타트업하고 협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에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앱을 공급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품의 호환성이 높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요 자본 규모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분야고 로컬 정보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든 바이두든 사실은 중국 내에서 사업하려면 중국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되는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자동 음성 인식이라든지 머신러닝,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이런 분야를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사슬 분리가 용이하고 부품의 호환성이 높고 필요 자본 규모는 적고 적다기보다도 중간 정도고 로컬 정보의 필요성은 높은 이 분야는 선두기업인 BAT가 스타트업과 수직적 통합이 용이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BAT가 중국 내 스타트업 창업, 보육, 창업에 대한 지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창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분 투자라든지 또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 분야 쪽인데 글로벌 분업형은 가치사슬 분리는 중간 정도, 그다음에 부품의 호환성의 중간, 필요 자본 규모는 큰.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이 부분을 글로벌 분업형에 벗어나서 수직적 통합형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어요. 자체 개발을 통해서 그게 지금 일부 컴퓨터 칩이라든지 AI 칩은 일부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 정보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꼭 중국 기업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글로벌 분업형의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뭐 전자제품 생산할 때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를 꼭 써야 되는 그런 부분처럼 글로벌 분업형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컴퓨터 칩,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부분이 아직까지는 글로벌 분업형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정부 주도형은 가치 사슬 분리가 낮고 분리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부품의 호환성도 낮고 필요 자본 규모는 큰,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고요. 로컬 정보는 높은 분야가 있고 낮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 통신 산업의 일부, 그다음에 초기 전자상거래 분야도 정부 주도형이었다가 스타트업 수직형, 그러니까 BAT가 초기에 정부가 야 니네들 해봐라, 니네들 그냥 전자상거래 뭐 크게 불법적인 행위 아니면 그냥 하도록 허용한 다음에 거대 기업 3개, 4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형에서 수직적 통합형으로 전환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자료에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따로 넣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걸 해봤냐면 통계가 없어서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하고 2차 전지, 리튬 2차 전직만 6개 자료만 시계열 자료가 있어서 한 10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뭐 차이가 있어서 편차가 크지만 대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좀 높은 걸로, 오른쪽이 한국이고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중국입니다. 이 6개 분야의 수출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비중인데 이 6분야가 수출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 중국, 공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력 산업만큼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쪽에 AI 관련된 신산업 분야의 수출 비중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에 0.03, 뭐 시스템 반도체 정도만 돼야 4몇 % 정도 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 모두 이 분야, 말하자면 새로운 분야의 수출 비중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왜 이 6개만 했냐면 AI 관련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좀 더 확보가 되면 이런 것도 좀 해볼 텐데요. 아직 아까 자료 발표하면서 2000년 초반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2014년 이후 아니면 2017년, 18년 요 정도 자료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통계 시계열 자료 분석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산업별의 시장,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인데요. 한국은 보면 한국하고 중국을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만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이고 사실은 이 분야가 AI라고 꼭 하기도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신산업 분야이긴 하지만 그런 분야인데도 지능형 로봇도 비슷하긴 하죠. 근데 중국이 약간 높고 시스템 반도체도 중국이 좀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튬 2차 전지만 보시면 한국이 15% 정도 되는데 중국이 35%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여전히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국 간의 시장 점유율을 본 건데요. 이것도 보시면 자료가 없는데 그나마 리튬 2차 전지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25% 정도,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11%, 2017년 기준으로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이 다음 자료는 중국의 제품이 한국 산업, 이 제품별로 산업별로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지능형 로봇이 21%,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뭐 16.60%. 그러니까 HS 코드가 없어서 이걸 요 정도밖에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중 간의 관계가 한중 간의 산업 간의 경쟁이나 산업 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한국은 약간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중국보다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 경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각 세계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에서 첨단 의료기기하고 지능형 로봇의 그 수출 경합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0.002 막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추세라는 거죠. 양국 간의 수출 경합도, 세계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경합도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리튬 2차 전지, 항공 우주도 그렇고요. 편차가 좀 있어서 그렇지 0.05에서 사실 0.22까지도 0.0025, 0.03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높진 않지만 여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게 전기 자동차거든요. 2017년에 좀 하락했지만 어쨌든 경합도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시 비교의 지수를 파악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나마 지능형 로봇 쪽에서 좀 비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1.1,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비교의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전기 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항공우주는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의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역 보안도 지수도 계산을 좀 해봤는데 한국은 높은 분야가 리튬, 시스템,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다른 분야는 높지 않았다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리튬, 시스템 반도체에서 비교적 무역 보안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내 무역 지수도 산업별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중국하고 좀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나 어디죠? IT, 그다음에 반도체, 이게 0.1 좀 넘는 게 반도체고, 그다음에 IT 쪽이 0.27, 그 산업 내 무역이 그래도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기계, 이런 분야들이 0.1, 0.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도 산업 내 무역이 사실은 활발한데 수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자료는 결론에 있어요. 결론에 있던 걸 앞으로 당겼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신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요 6개 분야는 0.04, 0.03, 0.0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좀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고 생각했던 IT라든지 기계 반도체 분야랑 비교해서 아직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내 무역이 좀 활발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조차도 0.2나 0.1 정도니까 0.0 몇이 된다고 해서 산업 내 무역이 글쎄 전혀 활발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통산업 분야에서 산업 내 무역이 진행됐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산업들은 기계, IT, 반도체 정도고 나머지는 숫자적으로는 산업 내 무역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숫자적으로는 그렇고 지능형 로봇부터 이하가 신산업 쪽입니다. 신산업 쪽에 산업 내 무역 지수를 계산해 봤고요. 무역 특화 지수의 신산업 쪽에는 어떨까 봤더니 플러스가 나와서 수출 특화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벤처 창업 분야, 스타트업 분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대중 창업 만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수왕추왕이라고 해서 두 개의 창업과 혁신을 대중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중창업 만인 혁신이라는 내용으로 8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 개미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미족이나 생쥐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개미족은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인 런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개미족 얘기를 쓴 거고 생쥐족인데 개미족은 고학력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학력인데 북경에 살면서 방을 얻어서 살면 방값 월세 내고 나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비교적 어렸을 때는 경제 건설 과정에서 풍족한 그 전 세대보다는 풍족한 생활을 했던 80년대 이후 파링호우라고 하죠.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인데 졸업하고 나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개미족이라고 부릅니다. 개미족. 그다음에 생쥐족이라고 부릅니다. 북경에 살면서 상해에 살면서 그 지역의 대학을 나왔는데 집세를 내고 나면 거의 생활을 겨우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개미족이 있는데 그 개미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업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거죠. 혁신 창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픈형 이노베이션. 근데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식 혁신 모델, 차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차이나 플러스 이노베이션. 차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중국식 혁신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AT라고 하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도 성공한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도 성공한 모델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청년들보다 창업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중국.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세계 IMF에서 발행하는 기업 환경 지수를 조사해보면 한국이 항상 상위권이고요. 중국은 항상 하위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중국이 계속 상위권으로 그리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어쨌든 그 혁신 모델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창업센터, 보육센터들을 지원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업 열풍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대륙의 실수 얘기 있었고요. 신규에서 매일 이게 2018년 얘기지만 매일 18,000개 정도의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16년, 2018년에 670만 개. 그래서 2018년에 670만 개가 새로 기업이 설립되었고 그것을 보면 360으로 나눴겠죠. 나눠보면 18,300개의 신생 벤처 기업이 설립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형 혁신 모델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는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도입하겠다. 기술을 다국지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많이 이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싼 임금만 활용하고 브랜드라든지 기술은 이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성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기술로도 선진 기업, 선진 국가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그 이제 뭐 풍부한 자본,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서 외국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또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로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타트업, 창업, 벤처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거, 정부 주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보시면 국가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방형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에 이 내용이거든요. 중국의 혁신 구동형 발전 전략 2+1+6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2개의 핵심 축, 1개의 시스템, 6개의 전환.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맨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 인력 중심에서 대중 창업, 민중 혁신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자원 배치도 R&D 위주에서 산업 사슬, 혁신 사슬, 자금 사슬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는 자원 배분. 그다음에 과거에는 추격을 중점을 뒀다면 병행 선도 주도로 바뀌는 6가지 전환이 있습니다. 성장 방식, 옛날에 양적 성장 조방형 발전이었다면 질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하려는 전략이고요. 성장 요소도 전통적인 토지 자금, 노동만으로가 아니라 기술, 노동자의 노동 기술 향상이라든지 지식 축적 이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가치 사슬도 중저 단계에서 중고 단계로 하이테크 쪽으로 산업 가치 사슬을 하는 전환을 모색했던 겁니다. 요거 전에 보시면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한다는 거죠.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신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 허용, 후 규제,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를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중국이 기술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개방형 혁신, 중국식 차이노베이션이라고 차이나 플러스 이노베이션이거든요. 보시면 정책, 기금, 인재가 있습니다. 정책 지원, 그다음에 기금 투자나 정부가 만든 기금 또는 민간이 만든 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투자하는 건데 민간은 주로 최근에 와서는 BAT가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바이두하고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센터를 보육센터,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의 자금이라든지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나중에 나오지만 춘관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서 취업을 못하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보도되는 거 가끔 보실 거예요. 박사를 받았는데 어느 무슨 지역에 무슨 현장, 부현장이 됐다. 현급시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춘관 가면 거기서 2, 3년을 활동을 하면 창업할 때 거의 지원을 다 무료로 거의 지원을 해줍니다.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춘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예전에 했던 하방이죠. 시진핑도 예전에 시합항을 해서 시골 가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비슷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인재 보시면 여기 백인, 천인, 만인이 있거든요. 그 백인은 외국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를 데려오려고 200만 위안을 주겠다고 해서 데려왔던 그 계획이 있어요. 백인을 데려와. 그러다가 백인 계획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천인 계획으로 바꿉니다. 천인 계획은 지금 한 6천 명이 들어왔다는데 그게 초과 달성을 했대요. 매년 1,000명씩 데려오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외국 인재들이잖아요. 만인 계획이 있어요. 만인 계획. 만인의 인재를 창업 유도하고 하겠다는 그건 국내 인재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국내 근데 천인 계획에 보면 창업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형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창업형은 창업을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발명품, 세계적인 특허,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여기에 하나 사례를 제가 하나 봤는데 천인계획 더블 폴더폰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2018년에 최초로 했던 게 로열 ROYOLE 로열의 리우즈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천인계획에 의해서 더블 폴더폰을 처음으로 출시한 사람도 천인계획에 의해서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 양력을 제가 좀 보면 포브스가 선정한 미중 10대 혁신인물, MIT가 뽑은 35세 이하 젊은 창업자 35인 중에 하나, 청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26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천인계획의 한 일환으로 국내 중국에 유입된 그런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인계획은 2012년부터 했던 계획인데 이 계획은 특이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과학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공계만 인재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도 여기에 포함된, 그러니까 외국의 인재만 유치하려니까 국내 반발 때문인지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도 선발하겠다는, 이걸 다 합쳐서 100천만 인재 꽁총이라고 프로젝트라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의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혁신을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서 축적된 기술 역량과 인적 자본을 토대로 해서 질적 성장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을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2+1+6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핵심 축, 그 다음에 한 개의 시스템, 6개의 전환.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 기금, 그리고 하나가 인재인데, 인재는 말씀을 드렸고, 이 벤처 창업에 관련돼서 정책 지원은 특이한 것 중에 제가 다른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저거예요. 행정서류를 3증 합일. 그러니까 여기 영업집조, 기업 등록, 세무등기증, 이걸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 증서로. 여기에 더해서는 5개, 여기에 사회보장하고 통계등기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5개를 5증 합일, 하나의 증서로 만든 거죠. 하나의 증서. 거기에 다중증서라고 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증서를 한 증서에 하나에 만든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통해 여기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 통해서 벤처 창업이라든지 창업을 활성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벤처 창업 기금 설립 현황,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 건수를 보시면 10억 달러 기준에서 거의 58억, 580억 달러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기금, 민간 투자. 다 못하겠네요, 시간이. 정부 기금, 민간 투자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업혁신, 슈앙추앙이라고 해서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기금 설립해서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1,500억 위안을 중앙기업 국가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통해서 요 써있는 3D 프린트도 있고 로봇,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도 AI에 관련된 거, 차세대 IT, 신재생 에너지 등등도 우리가 관련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창업 지원을 하고 또 기금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정부 주도 기금이 이미 2조 위안 2016년에 도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BAT가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이두 창업혁신센터, 알리바바 창업혁신센터, 텐센트 창업혁신센터에서
IT 기업 또 뭐 스타트업 지원, 그다음에 온라인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100억 위안을 투입하고 100개 스타트업 지원을 목표로 해서 설립이 됐고 위치도 각 지역이죠. 뭐 텐센트가 그 경우에는 항저우나 난징도 있고 지역센터가 있고요. 바이두는 베이징, 천진, 청두 주요 도시, 알리바바는 30여 개 도시에 135개 센터가 있다는 거고 해외에도 있다는 거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도 성공적인 하나의 SV 벤처 투자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사모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알리바바가 투자를 해요. 지원 서비스 보시면 스타트업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실 임대 혜택 제공,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우리나라도 LG도 하고 뭐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AI 관련된 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벤처 창업 자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벤처 창업 자금이 천인계획 통해서 우수한 인재 유치를 하고 국내 창업 지원해서 시드머니가 되면 이게 초기 자금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자금 회수, 익사이트 회수하는 거를 보면 IPO 아니면 M&A인데 IPO가 한 30 몇 %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M&A나 아니면 신삼판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경 가면 중간촌이 있습니다. 중간촌에 벤처기업들 많이 설립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비상장돼 있는데 거래가 되는 기업이 있어요. 삼판. 신삼판인데 지금 거래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나중에 상장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니콘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거죠. 중국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벤처로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된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기업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 비율이 우리보다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뭐 5위 안에 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하고 격차가 많이 줄었고 중국은 낮은 수준이었다가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존율도 여기 보시면 한국과 중국 비교하는데 중국이 훨씬 높고 재창업을 하겠다는 거에도 중국이 훨씬 더 우리 한국보다 지원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 고용 인원 중국은 벤처기업 창업 스타트업 기업의 1인당 고용수가 6.5명이거든요. 한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국 간의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열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규모 면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창업에 대한 우려, 한국의 대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한 10% 정도 되는 것.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개방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재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적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정책 보시면 우리나라는 초중고부터 비즈니스스쿨, 대학까지 다 하는 거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은 예스 리더 특강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중국도 창업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기업가 정시를 확산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중심 자금 지원에서 여기는 해외 우수 창업 인재 유치, 천인계획 가까이 100인계획, 천인계획, 창업 혁신 인재 프로그램, 그다음에 각 지방 정부로 멘토링 사업단 운영.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충간제도처럼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창업하는 지방정부가 거의 무료로 지원해주는,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다음에 IPO 중심인데 중국은 M&A도 하고 지분도 50%까지 주는 것 같더라고요. M&A 중심으로 우리나라 IPO만 하는데 여기는 M&A까지도 중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재창업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으로 펀드 설립하고 단일 운영사 형태로 운영을 해서 뭐가 특징이냐면 R&D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유, 그다음에 M&A까지 마지막까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양국 간의 협력이 이제는 어느 일방이 기술을 제공하고 어떤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떠나서 이제는 같이 가는, 공유하는 전적인 아이디어부터 해서 마지막 M&A 지분 투자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산업협력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작용, 상호협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훨씬 더 자유로운 방식의 어떤 협력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양국의 공동펀드 별도 운영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심천에서 성공한 건데요. 1억 달러 상당의 뭐 하나 얼마야? 112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거고요. 한국은 SV 인베스트먼트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전 뭐 캐피탈. 네, 이게 아마 알리바바인가에서 투자한 회사인 걸로 저는 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오른쪽이 이제 단일 펀드나 공동 단일 운용사를 만든 거예요. 단일 운용사를 만들어서 그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 결정도 하고 지분 나중에 뭐 회수할 때도 결정하고 이런 거 공동 운용사 코퍼레이션 형태의 그런 COGP라고 하는 형태 공동 운용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투자한 걸 똑같이 나누고 결정하고 뭐 이런 거라는 이게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 제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미 한국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만 한국은 스킵 코리아 패싱일 수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잘하고 있고요. 유럽, 독일이나 유럽,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상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러한 공동의 운영, 특히 의학 분야의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규제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타트업을 하실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중국하고 공동으로 아니면 중국의 BAT 기업과의 수직 계열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중국 내 스타트업 참여 그리고 우리 국내 스타트업을 참여하더라도 중국의 자본도 상당히 참여를 유치를 고려해야 되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닌 좀 더 훨씬 더 전향적이고 자유로운 서로의 이익이 되는 방식의 것들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결론이 또 남아있는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ICT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해봤더니 이게 두 번째 게 KICT거든요. 캐피탈. ICT가 IC 스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봤더니 2003년부터 유의한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의하면서도 통계적으로도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금융위기 영향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ICT,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라는 거고, 중부, 서부를 나눠서 했더니 동부 지역은 유의한 값이 나오는 거고, 중부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만 나오고, 서부 지역은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역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ICT도 지역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ICT가 발달한 동부 지역의 효과가 더 클 거고, 상대적으로 중부나 서부는 조금 영향이 적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삼성이나 대기업이 특허 신청에서 조금 상위권이고 나머지는 뭐 하위권이고요. 하위권이라고 하긴 그렇고 순위 안에 들기 어렵고, 또 기업 수도 중국이 1000개에 달하는데 한국은 이 안에 없는 거죠. 많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업 수가 많은 상위 20개 도시에도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베이징이 395개로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 기업이 많은 지역이고, 여기 보면 상해도 있고요. 심천, 항저우, 20개 안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그다음에 특허 건수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이 1, 2, 3위 차지했는데 한국 삼성이 5위인가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보면 AI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거. 미국, 일본, 중국이 AI 관련 특허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논문 실적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국이 2위인데 한국은 순위 없고요. 졸업생, 그러니까 사이언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수학까지 해서 이란, 인도도 많은 졸업생이 있는데 한국은 없고요. 중국이 제일 많고, 이렇게 많이 졸업한다고 실력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그냥 시사점은 그렇다는 거고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 중에 이런 근거를 이런 걸 정리를 했고요. 자, 이것으로 제가 급해서 마지막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갔지만 이것으로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